꿈이 있는 아시아로, 비전이 있는 아시아로 TV 배양희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중국의 부동산을 알면 아시아 부동산이 보인다라는 주제로 해외 교민이 바라본 중국의 초기 부동산 시장에 2005년에서 2009년까지의 한번 정보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2000년도에서 2004년까지를 알아봤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결론으로 맺은 거는 뭐냐면, 초기 시장은 국가가 조금 더 많이 개방을 하고, 그 다음에 세금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또 지역적인 부분에 대한 혜택들이 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초기 시장에는 좀 투자를 한번 용기 있게 해봐도 좋겠다라는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단지 주의할 점은 법이 완성이 안 돼서 등기증을 만들 수 없거나 그런 경우는 제가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나라가 정한 그런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해 보시는 것들을 제가 적극 추천했습니다. 어쩌면은 이제 경제도시인 상해도 투자로 굉장히 좋았고, 초기 시장은 경제도시 쪽이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시기는. 지금은 가격이 같아졌지만 첫 시작은 경제도시에서 시작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격대들이 너무 이제 금액대들이 높아졌을 경우는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05년부터 2009년도까지를 한번 테마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 시기는 한 두 번의 집값이 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조금 더 특이하게 실패 사례가 처음 나오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시에 이제 2004년도까지는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세금에 대한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취득세도 없고, 그리고 아무것도 이제 규제가 없고, 거기 보유세는 당연히 없겠죠. 그런데 2004년도에 너무 막 전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되니까 국가가 2005년도에 전매 금지 제한 조치를 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분양을 하는 아파트들을 누가 사면 대부분 집값이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분양권을 따옴과 동시에 바로 그냥 집값이 그 자리에서 몇 천만 원씩 이렇게 올라가고, 어떤 경우는 1억씩 막 올라가고 했던 그런 시간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해서 2005년도에 전매 금지 제한 대책도 내보냈고, 그 다음에 이제 취득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생기게 된 거죠. 근데 그래도 취득세가 많지는 않았어요. 1%였던 적도 있고 1.5%였던 적도 있고, 많았을 때는 3%까지 있었는데, 그래도 취득세가 사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당시 중국이 개방을 한참 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규제를 심하게 하지 못했고요. 전매 금지 제한 조치를 하면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이제 한참 막 올라갔던 시장이 잠깐 떨어졌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는 이제 전매로 했던 사람들이 계약이 막 취소가 되면서 여러 가지 막 분쟁도 있고 막 그랬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또 시간은 한 2008년도, 2007년, 2008년도가 있죠. 근데 2008년도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이 있던 시기였잖아요. 근데 오히려 중국은 초창기에는 이제 2008년도에 집값이 팍 떨어졌겠죠, 당연히. 근데 요 시기에 이제 환율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환율이 원래 일대 한국돈과 인민폐와 한화가 1대 110이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2008년도에 1대 220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집을 가지고 있다가 잘됐다. 그리고 집값이 떨어졌잖아요. 한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사건 때문에 그게 떨어진 거잖아요, 집값이.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220까지 환율이 막 그렇게 상승하니까 요 시기가 나한테는 절호의 시기구나 해서 돈을 빼서 한국으로 가져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서 나는 진짜 난 정말 똑똑하구나. 내가 이렇게 똑똑할 수가, 이런 마음을 갖고 했죠. 그 중에 저도 일부는 좀 한번 이제 테스트는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가지고 왔었죠. 근데 중국이 돈을 4조 원을 풀었었어요. 그 당시에.
이게 미국은 지금 굉장히 막 어려워져서 집값도 떨어지고 막 그랬는데, 중국은 아무래도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국가가 통제를 하잖아요. 한참 막 개방 중인데 경제도 계속 성장해야 되고 하는 그런 시기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4조 원을 푸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이 다 어디로 가냐? 전부 부동산으로 간 거죠. 그래서 집값이 2배, 3배가 올랐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환율이 220대 가지고 갔던 분들은 다시 가지고 돌아오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실패했던 사례들, 완전히 실패라고는 볼 수가 없죠. 어쨌든 집값도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좋은 환율일 때 가져가긴 했지만 중국이 훨씬 더 집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있었던 그런 아픔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2008년도에 막 집값이 막 3배까지 상승을 하니까 한 차례 집값이 또 떨어진 게 2009년도예요. 2009년도부터는 국가가 엄격하게 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가 돼서 집을 한 채 대출을 받은 사람은 두 번째 집을 살 때는 대출의 그 액수를 줄여서 뭐 30%까지만 대출을 해준다든지 이런 제한 조치가 생긴 거예요. 구매 제한도 생기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2009년도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2009년부터 2014년도까지는 중국 부동산의 암흑기라고 보시면 돼요. 꽤 오래 갔습니다. 그게 2014년까지 갔죠. 2009년부터 2014년이니까 거의 5년 동안은 암흑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2005년에서 2009년 사이에 되게 느꼈던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이 시기에 우리 교민들이 초반에 굉장히 성공했던 그런 사례들 때문에 막 투자를 막 정말 위험한 투자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기 사실 중심에만 투자를 했었으면은 특별히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제 그렇게 했던 것들을 조금 더 머리를 쓰셔서 이제 외곽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신도시 쪽으로 막 가고 미리 너무 가 있고, 그래서 집값 상승분이 좀 예전보다도 굉장히 둔화됐던 그런 시간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요번에 요 시기에 바라보면서 느꼈던 많은 것들이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해외에 파견돼서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해외에 파견돼서 요 당시에 오셨던 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주제 수당도 많이 나오잖아요. 주제 수당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조건이 너무 좋잖아요. 아이들 교육비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 풍족하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돈을 쓰신 거죠. 해외에 오셔가지고. 그러면서 골프 치러 다니시고, 이제 여러 가지 사교적인 생활들을 많이 했죠.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나중에 한국으로 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제가 피드백 들었던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막상 한국에 돌아왔더니 한국은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워낙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을 해서 돈을 번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본인은 해외에 파견돼서 너무 좋다라는 거기에 이제 심취돼 있어가지고 실제로 부동산 투자를 많이 못 하신 거예요. 돌아오니까 친구들하고 자산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났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나더라. 내가 돌아왔을 때 내가 다시 복귀하려고 하니까 내가 월급은 남들보다 많이 받았는데 그것들을 활용을 못 한 거죠.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2005년에서 2009년도에 투자를 할 만한 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 시간들을 그런 것들에 대한 좋은 혜택을 못 받으신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해외에 내가 많이 가 있으면, 내가 한국에 없고 해외에 가 있을 때 그 나라에서 또 발전하는 어떤 그 투자 가치가 있는 곳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꾸 찾아보시면서 개발을 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용할 수 있는 것들을 자꾸 공부하시면서 자산을 늘려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도 조금 더 균형적으로 보면서 이렇게 투자를 좀 하셨어야 되지 않나, 지나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를 즐기는, 해외로 파견됐을 때 문화를 즐기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젊으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나라에 갔을 때 그 나라의 어떤 자산 취득하는 것들을 저는 적극 권장을 합니다. 지금 어느 나라에 가 계시던 그 나라의 가장 좋은 투자처가 어딘지 잘 보시고 한번 용기를 내시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해외 부동산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주의 국가 같은 경우에 유의할 점이 좀 있습니다. 지금 사회주의 국가는 보통은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이렇게 그 가격이 형성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회주의 국가는 수요와 공급이 아니라 정책에 따라서 더 많이 움직입니다. 당연히 수요와 공급은 당연히
그 영향이 있죠. 그러나 국가가 어떻게 개입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국가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건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 시기를 잘 타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005년에서 2009년도는 교민들이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거주를 하는 목적도 그때부터는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화를 점점 이제 중국이 시키는 그런 도시화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점점 더 이제 시티 중심적으로 투자와 개발들이 많이 지속이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투자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이제 직접 거주하는 용도로도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초창기에는 투자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먼저 이렇게 하셨다면 이때부터는 나도 직접 거주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죠. 그리고 또 이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부동산 시장을 규제를 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더 이제 수익률은 좀 그때보다는 좀 떨어졌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환율이 110이었는데 이제 2005년에서 2009년 그 사이에는 한 150 정도까지 계속 이렇게 올라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환율도 점점 더 올라가기도 하고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가격이 한 두세 번 정도 폭락을 했던 시점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2005년도에 갑자기 그 집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부동산 전매 제한을 했던 정책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이 조금 더 많이 나왔던 그런 시간이 있어서 그때 잠깐 집값이 떨어졌었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에 리만 브라더스 사건 때문에 그때도 잠깐 살짝 떨어진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 이제 국가가 그 구매 제한을 다시 묶으면서 다시 한번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폭락이 됐다가 또 다시 폭등이 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사실 근데 폭락과 폭등이 너무너무 반복이 많이 됐어요. 근데 사실은 이 시기에 집을 샀던 분들 중에서 돈을 많이 벌으신 분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벌으신 분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냐면 집값이 폭락을 했잖아요. 그 리만 브라더스 사건 때문에 잠깐 집값이 확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환율이 220일 때 많은 교민들이 한국으로 막 집을 팔고 막 건너가셨어요. 나는 마치 천재다. 나는 정말 타이밍이 규제다. 이런 것처럼 많이 가셨는데 그 시기에 집을 샀던 분들이 계세요. 그 시기에 집을 샀던 분들이 지금 또 생각나요. 그런 분들이 뭐라 그러시냐면 지금 집값 떨어져도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기본은 오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오히려 이런 시기에 집을 사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집을 사셨는데 그러고 나서 집값이 한 3배 가까이는 오른 것 같아요. 그 몇 개월 사이에 엄청나게 폭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는 폭락과 폭등, 이제 정부와 이제 그 수요자들 간에 이게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이 시기에 샀던.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했던 것 중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부동산 투자는 먼저 진입하는 게 꼭 좋은 게 아니구나. 왜냐하면 적절한 시기에 들어왔을 때 가장 수익률이 높다. 보통은 보면 먼저 진입하면 수익률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적절할 때에 들어왔다는 거는 가격대나 이런 게 합리적인 순간. 아까 말씀드린 가격이 폭락했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2000년에서 2004년도의 가격은 아니란 말이에요. 2000년에서 2004년도 초기 시장의 가격은 8천만 원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 시장은 한 2억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폭등해서 6억, 10억 막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게 합리적인 가격일 때 들어온 분들이 집값을 많이 이렇게 벌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먼저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적절할 때에 진입하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지금 많이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이 적절하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거품이 좀 꺼졌을 때 들어가는 것들이요. 근데 이제 또 폭락의 조짐도 있어요. 항상 이렇게 보다 보면은 폭락의 조짐도 보이는데 어떤 거냐면 오늘 자고 일어나면 집값 오르고 자고 일어나면 집값 오르고 그런 경우는 곧 폭락의 조짐이 보인다. 그게 저는 많이 느꼈어요. 특히 사회주의 국가는 국가가 규제를 하다 보니까 그런 정책이 그냥 바로 직격탄이거든요. 조금 막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서 집을 산다. 그런 타이밍이 되면 어김없이 얼마 안 가서 집값이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완전히 저는 또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그럴 때에 내가 아예 사지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끝에 가서는 사면 안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시장의 흐름이 이렇게 좀 가고 있을 때는 같이 이렇게 달리는 말에 함께 가도 좋다. 왜냐하면 함께 같이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고점이 됐을 때 살짝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아주 많이는 안 떨어지고 어느 정도 떨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안 사면 나중에
다시 그 금액으로 들어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너무 폭등할 때는 아니지만 달리는 말일 때는 같이 달려주는 것들이 괜찮겠구나 생각은 해요. 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마음가짐은 조금 가져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그런 거 보면서 제가 적절한 시기에 지혜롭게 들어오신 분들이 되게 많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2008년도 그럴 때 집을 샀던 분들이 가장 집값을 많이 상승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절호의 시간이 아니었나 싶은데 많은 분들은 그 당시에 집을 팔고 갔단 말이죠. 그런 부분으로는 좀 되게 교훈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07년부터 아까 여기 써 있는 것처럼 2007년부터는 투자 사례들이 많은데 실패 사례들이 많죠. 뭐 예를 들어 시중심에 있는 집을 팔고 교외로 간 거죠. 그리고 교외에 가가지고 집을 샀는데 당연히 중국은 시중심을 선호하거든요. 중국과 한국의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중국 사람들은 분양하는 아파트보다 기존 아파트를 더 좋아합니다. 집값의 차이가 많이 나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중국은 이제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형성된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가치를 많이 매기거든요. 기다리는 것들을 시간이라는 것들이 돈을 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에겐 기회를 뺏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은 중국 사람들은 그 분양하는 아파트는 거래한 경우가 많지 않아요. 언제 분양 아파트를 제일 많이 구매를 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매가 가능할 때 전매가 가능했던 그 시기는 내가 집을 사놓으면 그냥 집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사놨다가 바로 전매해서 넘기고 이런 건 많았지만 전매 금지가 된 이후부터는 실제로 분양하는 아파트를 중국 사람들이 줄 서서 사는 것들은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었던 것 같아요. 최근은 분양하는 것들을 좀 많이 옮겨가긴 했는데 이 당시는 대부분은 기존 아파트 쪽으로 투자를 훨씬 더 많이 했고요. 집값이 기존 아파트로 바뀌면서 그 다음에 인프라가 형성이 되게 되면 집값이 두세 배로는 올랐던 것 같아요. 지금도 역시 기존 아파트의 집값이 떨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진짜 이 집의 집값은 얼마인가를 가늠하는 것은 기존 아파트의 집값이 얼마냐에 따라 여기가 금액이 얼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다른 아시아 국가 중에 분양 전매를 계속 하면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현재 시장 가격이라고 말하기가 사실 좀 어렵거든요. 어렵고 중국은 조금 더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서 기존 아파트로 넘어갔을 때의 가격에 대한 가치도 높고 그리고 그렇게 넘어갔을 때 집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가격이 계속 상승했었던 것 같아요. 그 시골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점점 도시로 오면서 더 시티 안으로 몰렸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시기에 또 엑스포가 또 있었어요. 엑스포. 그리고 북경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또 그 올림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북경은 진짜 초대박을 이루었죠. 지금 현재 그 당시에 1억도 안 됐던 집들이 지금 막 20억 넘어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집값이 많이 오른 건 북경이고요. 상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반에 경제도시이기 때문에 초반에 조금 더 흐름을 탔는데 이게 북경하고 같이 흐름이 맞춰지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상해는 한동안은 집값이 많이 안 올랐어요. 완전히 막 규제를 하고 그랬는데 수도는 수도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가격을 비교를 해서 만약에 수도하고 경제도시하고 금액이 비슷하다 그러면 경제도시에 먼저 투자를 해도 좋지만 궁극적으로 결국은 이제 경제도시가 집값이 많이 오르면 수도는 당연히 따라 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춰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때부터는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지방 투자를 조금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쿤산이라는 지역, 그 상해하고 붙은 지역 중에 상해가 이제 집값이 올랐다고 생각하고 이제 쿤산이라는 쪽을 조금 더 많이 투자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빨랐어요. 실제로 쿤산이라는 곳이 사실은 지방인데 거기도 집값이 너무 많이 안 올랐고요. 결국은 제가 지금에서야 다 돌아보면 결국은 해외는 그 수도 그리고 대도시 외에는 너무 적극적인 투자는 조금은 삼가하는 게 좋겠다. 많은 분들은 내가 어느 지역에 거주를 하니까 마음이 편하니까 나 그냥 거기 살 거야 그러지만 실제로 투자 수익률은요 도심이 훨씬
집값이 많이 상승해요. 그래서 지금도 중국은 많은 분들은 중국은 이미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지금 현재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상해, 북경, 심천은 불패인 것 같아요. 지금도 괜찮고 집값들이 많이 올라요. 특히 중국의 좀 특성이 또 뭐가 있냐면은 결혼을 하면은 중국 사람들은 반드시 집을 사야 해요. 집을 사지 않으면 결혼을 못 해요. 많은 분들이 집을 반드시 구매를 해야만 결혼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할까? 아니 월급도 얼마 안 받는데 어떻게 가능할까 말씀을 하시는데 중국의 좀 특수성이 있는 게 뭐냐면 땅을 이제 원래는 공산주의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땅을 전부 다 골고루 분배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나는 그냥 살았는데 갑자기 자본주의로 넘어가면서 이제 재산을 주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너는 여기 살고 이렇게 하다가 내가 살고 있는 곳이 갑자기 개발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개발이 되면은 이분들을 보상을 하고 어디론가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보상을 받은 지역이 되게 좋은 지역인 거예요. 말하자면은 진짜 개발 계획 안에 들어가는 지역으로 보상하는 아파트를 주는 거예요. 그럼 그쪽으로 이사를 가요. 그러면 그 집값이 무지막지하게 오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한 가정이 이제 보상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언니가 있고 동생이 있고 오빠가 있다. 그럼 다 한 사람 앞에 한 채씩 다 주는 거예요, 집을. 그러면서 보상하는 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뭐 그걸 한다고 해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보상 아파트로 이동을 시켜주는 거죠. 근데 이동이 된 곳이 또 개발지이기 때문에 집값이 엄청나게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사람당 거의 막 인민폐 1,000만 위안씩이니까 한국 돈으로 얘기하면 뭐 거의 한 17억, 20억 정도씩의 집값이 오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사를 가가지고 절대로 4년이나 5년 동안 못 팔게 규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팔지 못하니까 돈이 더 비싸지는 거죠, 집값이. 그리고 이런 사람들, 예, 그러니까 현금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후진 보상 아파트에 가면 차는 전부 다 뭐 람보르기니, 뭐 벤츠 이런 것들이 다 막 있어요.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또 이런 분들이 아기를 낳잖아요. 아기를 낳으면은 중국은 한 자녀였잖아요, 그동안. 그러니까 친정 부모님도 날 돌보고 시부모님도 날 돌보니까 돈을 이렇게 모아주는 거죠. 모아주니까 이제 가정을 일으키기가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부모들이 사주는 케이스가 아주 많고 정말 돈 많은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지금도 중국 사람들이 비싼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월급은 한 달에 뭐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 정도밖에 못 받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걸 그냥 쓰는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현금은 정말 많고 대부분 뭐 대출도 잘 안 받습니다. 안 받고 정기적으로 돈을 내야 되니까 대출 받으면 힘들잖아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그 부동산 투자뿐만이 아니라 주식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현금의 비율과 부동산의 비율과 이 주식의 비율들을 잘 나누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더라고요. 이 시기에 아마 제 생각에 주식도 한참 막 올라가다가 한참 막 떨어지고 막 했던 시기인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주식을 해가지고 번 돈을 가지고 부동산으로 옮겼던 분들은 대부분 성공. 그런데 주식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가져가서 주식을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뭐 실패를 많이 봤죠. 네,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이 시기는 되게 위험한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폭등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폭등이 되는 것들을 내가 활용할 수 있었던 그렇게 똑똑한 고객님들도 계셨고, 그게 아니고 그냥 폭락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중국은 이제 끝났다 생각하고 던지신 분들은 대부분 손해를 좀 보셨고, 이 시기는 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시기는 또 국제 행사들이 있었을 때 좀 대부분 그 집값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각 나라들이 어떤 국제 행사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잘 보시면서 그런 타이밍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어떤 나라는 뭐 2023년도에 또 무슨 동남아시안 게임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고, 뭐 또 여러 가지 그런 국제 행사들을 잘 유심히 보시고요. 그런 타이밍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005년에서 2009년은 이게 폭등과 폭락이 막 있었는데, 이 시기에도 많은 분들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사실 이 시기에 한국으로 오셨던 분들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 아까 말씀드렸던 2009년에서 2014년도까지 암흑기를 견디신 분들한테는 그 후에 굉장히 좋은 혜택들이 있었죠.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2014년 연말에
2015년부터는 국가가 이제 그 부동산 완화 정책을 내세워요. 그래서 70%까지 대출을 다 할 수 있게 해주고 대출 이자를 4번에 걸쳐서 내려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길을 딱 열어놓는데 그 시간도 딱 1년에서 1년 반 팍 올랐다가 다시 또 규제를 했죠. 2016년부터는 다시 규제를 해서 지금 또 암흑기를 걷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나 집값들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수요가 많습니다. 그리고 상해는 공급량이 많이 모자라요. 수요는 훨씬 더 많고 공급량이 모자라고 북경 상해 심천 쪽은 조금 더 해외에서 다른 외지에서 그 중심으로 들어오려는 수요층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뭐 코로나 또 이런 19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집값이 중국이 떨어지지 않았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로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거래량은 정말 최고점을 찍었어요. 최근 한 몇 년 사이에 거래량은 최고점을 찍었고요. 그 다음에 집 값이 뭐 많이 상승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집값이 조금 상승하고 있는 그런 중이고 거래량은 훨씬 많은 지금 시기는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005년부터 2009년도까지는 폭등과 폭락이 반복이 되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집값이 떨어져 있는 시점에 누군가는 용기 있게 집을 사셨던 분들은 굉장히 성공하셨고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때 무서워서 팔았던 분들은 지금 다시 그 금액을 주고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실패했던 사례로 남습니다. 그리고 시 중심에 있는 집들을 팔아서 교외로 갔던 분들은 또 실패를 했던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여러분들께서 혹시 어느 도시에 계시던 잘 이렇게 참고하셔서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사회주의 국가의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국가의 정책을 절대 반하지 않게 그렇게 그 투자를 하실 것을 권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시아로 TV 노마시안 배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